4.3 세션은 제주 4.3 연구소가 준비를 했습니다. 1989년에 창립한 4.3 연구소는 은폐되고 왜곡됐던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또 진상 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4.3의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4.3과 평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주 4.3 연구소 김정기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 김정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열렬하게 즐겁게 신나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워낙 말이 많으니까 주최 측에서나 제 소장님께서 제발 빨리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읽는 거 생략하고 그 연사님들 오늘 또 발표하신 분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치는 잘난 나라 못난 나라, 훌륭한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 부자나 가난한 나라, 민주주의가 발달됐다나 저급한 나라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상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유쾌한 지시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속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좀 민주주의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이 피를 밟고 성장한 우리 민주주의에 우리 제주도는 정말 우리나라 현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몫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이야말로 세계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유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가 공격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요, 이거 진짜입니다. 4.3을 연구하는 교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칼럼을 쓰고 또 총장님도 만나 뵙고 총장 좀 사학과 하나 뽑아달라. 이 사학과가 콘크리트입니다. 4.3 연구소의 연구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금년 안으로 제주대학에서는 4.3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꼭 좀 채용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스피커가 돼서 우리 한번 제주대학교 제대로 모양되게 합시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대학은요, 오키나와 학사를 위해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제가 그때 파악하기 20명이 넘었습니다. 연구원은 수십 명입니다. 중국에 남경대학이 있습니다. 남경대학살이 있죠. 거기 교수는 정말 거기 30명쯤 됩니다. 연구원은 100명이 넘고요. 제주대학교는 한 사람 연구원 한 명 없습니다. 아닙니다. 사학과에 4.3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럼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 얘기는 뭐 제가 몰랐으면 그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요. 제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 미안합니다. 예. 네, 4.3 연구소의 김정기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사말을 오늘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먼저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 4.3 세션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제주 4.3 세션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는 제주 4.3 연구소 김정기 이사장님과 김창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주 4.3과 평화교육을 주제로 국가폭력의 새로운 교육 방향과 미래세대 전승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사학과의 최호근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부의 백슨 판다 부소장님, 연세대학교 전우택 교수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한건수 교수님, 마지막으로 일본 백두학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 김세현 선생님까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이라는 비극적인 과거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승이라는 숭고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이제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국가폭력의 비극을 성찰하는 한편 제주 4.3의 가치를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제주 4.3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주가 기억과 화해의 섬으로서 진실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성찰이 제주 4.3의 미래를 그리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3 교육 확대를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고희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고의숙입니다. 먼저 제21회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 4.3 세션이 제주 4.3과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이제 제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를 교육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전승으로 과제를 설정해 주시고 끊임없이 평화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4.3 연구소의 그동안의 노력에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제주의 교육자로서 세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평화교육의 모델을 제주에서부터 만들어가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의 내용이 그런 기대 속에서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 토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4.3 평화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을 할 텐데요. 세션 시작에 앞서서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호근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홀로코스트와 기념문화의 전문가로 현재는 서구와 동아시아 사이의 문화적 영향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트랜스내셔널 접근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 어디가 학살에서 벗어난 자유지역이 없는데 특히 오늘 그 표선 그 바다 가까운 곳에서 4.3과 평화교육을 그 주제로 세션을 열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든 것은 그 4.3의 그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 또 누군가를 고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제주에서 새롭게 평화교육의 메시지와 방법과 이론과 프로그램이 발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 취지에 맞게 네 분의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팩슨 반다 박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미디어 문제, 그다음 식민지 해방 이후에 수많은 유혈 사태들이 있었죠. 그 위에 평화를 건설하는 게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크셨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이 기록 유산이 세계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시작에 앞서서 해주셨어요. 박사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책임자로 계시고요. 유네스코에서 15년 이상 국제 협력을 진행해 오셨고, 특히 저널리즘, 미디어 문해력에 있어서 중요한 전문가로 활동하셨죠. 그리고 미디어 기반 소통 연구, 그다음 에스닉 그룹 간의 그 소통 연구에 기반해서 유네스코를 기반으로 평화 교육을 선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4.3 평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계신 전우택 교수님 자리하셨는데요. 전 교수님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사회정신의학을 공부하시면서 4.3에서 또 그 분단 조국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인 갈등, 불안,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때로는 북아일랜드, 때로는 캄보디아, 때로는 남북한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오셨고요.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 연구원 원장으로서 또 한국 자살 예방협회 이사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 평안, 그다음 평화를 책임지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발표해 주실 텐데요. 소중한 재언이 담겨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박수로 한번. 그다음 이 자리에는 또 다른 그 한국인으로서 유네스코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의 전문가이신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한 교수님은 한국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소중한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이번 세션을 구성하면서 교실에서 얘기하는 갈등 저감 교육이라든지 좀 마일드한 그런 교육보다는 피가 흐르고 갈등이 넘쳐났던 곳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만 모셨거든요. 한건수 교수님께서 국가 간, 또 그 인종 간, 민족 간 갈등의 문제, 또 그걸 치유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현장에 계시죠. 세 번째 발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끝자리에 앉으신 김세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백도학원의 건국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면서 제일 교포들의 그런 그 마이너리티로서의 그런 소외, 갈등 이런 것들에 관해서 공부하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그 소수자로서가 아니라 일본에 존재하는 한 그룹으로서 다른 일본인 그룹, 또 뉴커머 그룹, 또 그 외에 일본도 한국도 아닌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공존하고 공생하며 살아있는 평화를 모색하는 길을 위해서 애써 오셨죠. 제주 4.3 교육을 제주 4.3에 관한 것과 4.3에 관한 교육을 일본 땅에서도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런 자리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마지막 연사께 박수로 환영하죠. 예, 4개의 그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팩슨 반다 박사님이 You first 시작해 주시고요. 발표자들께는 그 전체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15분 이내로 각자의 발표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슨 반다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죠.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the organizers, the Jeju Peace Foundation, the Research Institute as well. I think it's an honor for me more so to be in the presence of some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I have been asked to give a few remarks on the inscription of the Jeju April archives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I'll begin by saying a few words about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tself, and then I will focus briefly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so that you've got the context within which the inscription took place. And then I will conclude by sharing with you my reflections on the inscription itself and what it means for pedagogical work. So to begin, the primary concern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s to enable people and societies to develop, in the words of the UNESCO Constitu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a truer and more perfect knowledge of each other's lives. In this respect, the program embraces memorie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nd movements that remind us of where we have been, of things that should never be forgotten and that have shaped our global society for good or ill. Set up in 1992, the program broadly seeks to preserve from degradation and destruction the documentary heritage that carries the world's memories into succeeding generations, and to make it accessible to keep these memories circulating in the world. In this context, there are three specific objectives that underpin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The first one is to preserve documentary heritage. The second one is to provide universal access to it. And the third one i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its shared world significance. With this brief background to the program, let me move on to my second point, which is about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itself. In 1995, to highlight the need for continuous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 UNESCO set up, as part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It serves as the most visible part of the program and thus functions as a means of raising awareness of the need to create a supportive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the protection, promotion, access, and utilization of documentary heritage. The first inscriptions were added in 1997.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operates on the basis of specific criteria for inscription. The primary criterion is what we call world significance, which is broken down into three key features. The first one is historical significance. What does the documentary heritage tell us in relation to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second one, form and style significance. What is it about the physical nature of the documentary heritage that renders it of world significance? What are its stylistic or artistic elements, for example? And third, 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How has the documentary heritage influenced a particular community, for example? What are its social and religious dimensions that render it of world significance? Now, this brings me to my third point, which is about the inscription of the Jeju April 3rd archives.
They comprise over 14,600 items, including testimonies, court records, civil movement documents, and official reports. For us, an extensive body of evidence documenting one of the most tragic yet under-recognized episodes of the 20th century. It was very easy for UNESCO to ascertain the authenticity and integrity of the Jeju archives because these were well established by the nomination form. The archives include, for example, original documents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the Peace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other local institutions. These items have been preserved and verified, contributing to the comprehensive narrative of the Jeju incident. So,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inscription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Register, we first of all had to deal with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archives. And it was indeed easy for us to do so because the archives document a significant chapter in Korea's post-colonial history, highlighting the civilian struggle against military and government repression. The archives also reflect broader global themes of human rights, reconcil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The archive's social, community, or spiritual significance was also well established. The archives emphasize the community's efforts toward reconciliation and restoring social harmony on Jeju Island. The spirit of living together is a central theme, showcasing the power of grassroots movements in addressing historical injustices. There is also within that element the aspect of gender equality that sets the archives apart. The documents emphasize the community's efforts toward reconciliation and restoring social harmony. The spirit of living together is a central theme even there. Overall then, the Jeju tragedy is significant not just in the context of Korean modern history, but also globally. What then can we say about the possible implications for peace education of the inscription of these important archives on the register? It seems to me that there are several areas in which a critical pedagogy could be deployed using the archives as primary source materials. To mention a few, first of all, there is the stress on the shift from suppression to documentation. One of the most remarkable aspects of the archives is how they came into being. Unlike many national archives created through official processes, these collections are rooted in grassroots efforts. Survivors, bereaved families, local journalis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instakingly gathered testimonies, preserved personal documents, and advocated for truth, even during periods of political repression. This aligns closely with one of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namely inclusion of diverse and often marginalized voices in documentary heritage. These archives remind us that memory is not always preserved by institutions alone. Sometimes it is protected by individuals, by courage, persistence, and the refusal to forget. The second point with respect to peace education is highlighting a living archive of truth and justice. These archives are also a powerful example of how documentary heritage contributes to truth and justice. The testimonies and records contained within the archive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April 3rd special law in 2000, for example. There are also elements of learning to live together in reconciliation, a precondition for peaceful coexistence. Thirdly, we can also focus on teaching difficult histories. Beyond preservation, the archives hold immense educational potential. They provide a rich collection of primary sources, including oral testimonies of survivors, legal and administrative records, documents from civil movem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n there is also the featur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The Jeju archives are particularly valuable as a teaching tool for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They illustrate a full trajectory: violence, silence, grassroots truth-seeking, official recognition and reconciliation, state responsibility, and so on and so forth. And lastly, there is the element of inclusive histories. The Jeju archives contribute to a more inclusive understanding of history. In particular, the testimonies of women reveal dimensions of violence and resilience that are often overlooked. As I conclude, let me point to you what our UNESCO's 2015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 including in digital form, says about the importance of documentary heritage in general. The importance of documentary heritage to promote the sharing of knowledge for greater understanding and dialogue needs to be enhanced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respect for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dignity. The recommendation also embraces the idea that the preservation of and long-term accessibility to documentary heritage underpins fundamental freedoms of opinion, expression, and information as a human right. In this sense, then, it seems to me that the Jeju archives are not only of national importance, they are of universal value. They fully realize the mission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to preserve documentary heritage that informs, educates, and inspires humanity. And I hope that this is what it does going forward from here.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예, 제주 4.3 기록물의 그 세계적인 가치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굉장히 그 핵심에 머물면서 시간을 절약을 해주셨어요. 뒤에 그 발제자들에게 또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가 향유할 수 있는 그 평화교육의 길을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중한 제언을 연세대학교의 전우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죠. 예,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런 발표의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큰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정신의학을 전공한 학자고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단의 트라우마 문제가 제 주요한 연구 영역이었고, 주로 이제 남북한의 분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의 집단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저의 연구 내용이었는데, 여러 의미 있는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4.3에도 아주 조금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실 4.3 평화교육에 대해서 훨씬 많이 고민하시고 이미 현장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신 분들 앞에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매우 불충분할 수도 있지만 저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오늘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4.3 평화교육이 가져야 하는 특성에 대한 것을 3가지, 그 다음에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3가지 정도 제언 드리는 것으로 구성할까 합니다. 오늘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최호근 교수님이 쓰신
기념의 미래라는 책에 이 4.3 평화공원의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반세기 넘게 전개해온 기억투쟁의 가장 큰 성과가 4.3 평화공원인데 동시에 4.3 평화공원은 확실히 우리 기념문화의 최전선이다라고 쓰셨어요. 최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4.3과 4.3 평화교육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최전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아마 저는 이 거대한 바다에 맞서는 일이 평화교육의 의미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3 평화교육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한 것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자세한 내용은 원고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목 위주로 말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4.3 평화교육이 가져야 되는 특징은 4.3이 가진 세 가지 폭력성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평화교육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폭력. 이거는 직접 현장에서 행동이나 언어로 폭력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거는 폭력의 현장에서는 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서 강력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억압 또는 경제적 착취의 구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폭력입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두 가지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해주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라는 식의 논리를 제공해주는 폭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 법, 사상, 언어, 예술, 과학, 학문 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폭력이 사실은 가장 밑에 있는 거대한 것이고, 그 위에 구조적 폭력이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폭력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문화적 폭력을 극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4.3을 구성하고 있는 폭력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의 그 중산간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거는 현장의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 이거가 평화교육의 한 축이죠.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교육에만 머무르는 평화교육이 되면 평화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 원한, 복수심을 갖는 것 정도에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 폭력은 4.3에 있어서는 현장에선 없었지만, 예를 들면은 중앙에서 명령을 내린 한국의 정치인들 또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힘과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너무 치우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래, 결국은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죽이고 끝나는 게 역사구나 라는 식의 운명주의, 비판주의, 냉소주의를 갖고 머무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화적 폭력은 인간은 그동안에 자기와 종교나 언어나 인종이나
역사가 다른 또는 이념이 다른 존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박멸할 수 있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로 보아온 아주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였고 사실은 4.3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폭력이 나타나게 된 그 근본적 이유를 성찰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도전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본질적인 도전을 해야 되는 평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도록 하는 평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4.3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체험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평화학자 존 폴 레더라크가 썼던 그 책에서 그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냐면 과거에 대한 해석에는 사람들의 합의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지만 자신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미래 세상에 대한 소망하는 내용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과 입장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에 대한 것을 먼저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당신과 내가 꿈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해석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제안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지금까지 4.3의 평화교육이 가져야 될 특징을 말씀을 올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방법의 제안을 세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저도 저의 학생들을 데리고 4.3 평화공원에 가고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는 경험들을 몇 번 해봤었는데 4.3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설명하는 데만도 너무 압도적인 시간들이 강의 시간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정작 학생들이 질문하고 듣고 싶었던 내용들, 때로는 그들의 사전 지식, 오해, 편견, 호기심에 대응하는 교육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라는 체험을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의보다는 질문하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다라는 교육이 좀 더 개발되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이미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평화 교육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아일랜드와 캄보디아에 대한 그 집단 트라우마 치유 연구를 한 책이 출간되어 있는 게 이 트라우마와 사회치유라는 책인데요. 이때 제가 북아일랜드에 가서 그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그 큰 갈등들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가라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교도와 구교도가 소수의 인원이 함께 둘러앉아서 자기가 경험한 그 비참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자기가 생각한 거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도록 하는 걸 끝까지 중간에 막지 않고 다 듣고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과 같이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더 크게 하는 시합처럼 하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만일에 4.3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평화교육을 이러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4.3의 이야기가 그냥 먼 아주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4.3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 터졌는데도 사람들은 홀로코스트가 이제는 정말 내가 기억하고 내가 느끼는 사건, 인류의 나에 연관된 사건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할 뿐더러 그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이야기로 바꿀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고민을 했고 아르트 슈피겔만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홀로코스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다가 생존해서 나와서 결혼하고 자기를 낳는데 부모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서 이 작품을 세계에 내놨고 이것이 퓨리처상을 만화로서 탄 최초의 작품이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거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노력이 포함돼야 그냥 말로 하는 걸로는 전달 안 되는 진짜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알아듣게끔 만드는 중간 예술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사실 한강 작가의 이 작품은 우리한테 4.3에 대한 대단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작품들을 우리가 시든 소설이든 영화든 미술작품이든 음악작품이든 이것을 계속 젊은 그룹들한테 자극을 줘야 되고 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존 폴 레더라크의 그 책에서 한국어판에 그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평화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4.3을 극복한 것 같지만 전혀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 앞에서 절망적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더 부딪혀서 바꿔놓겠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가 갖는다면 평화교육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 미래를 먼저 과거를 나중에 다루는 순서 바꾸기의 제안, 그 다음 과거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그 잇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한 모색, 바로 이 지점이 4.3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는 데서 더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한건수 교수님께서 유네스코의 평화의 문화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죠.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한건수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에는 통일강원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평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술지를 평화들이라고 하는 학술지도 발행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 이 모든 그 평화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제 후배 학자가 바로 표선 가시리 출신의 학자입니다. 송영훈 교수라고 늘 명절 때면 원주공항을 통해서 가시리에 와서 어머님 모시고 돌아가는 후배 학자인데요. 그 평화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각자 연구하는 자기 지역 또는 대상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평화의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평화의 문화를 통한 평화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부제에 땡땡 치고 회복과 정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라는 말을 썼다가 지웠다가 또 지웠습니다. 15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한편으로는 좌절,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결과로서 이 폭력과 평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만연하는가에 대한 그 좌절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평화의 문화라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까를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을 유네스코의 어떤 그 틀에 맞추어서 하면서 소설을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모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네스코 본부에서 요청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례총회에서 이 사례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늘 사용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밤이여 오라라고 하는 이상하 작가의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4.3 유가족이고 이 소설 속의 화자는 본인이 9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당 이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돼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중에 번역가가 된 이 소설 속 화자는 다른 동료 번역가의 초청을 받아서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하게 되고 그 여행 과정에서 이 발칸반도에서 벌어졌던 민족 갈등으로 인한 집단 학살과 폭력의 현장 앞에서 제가 앞부분에 인용했던 말처럼 전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좌절하는 거죠. 도대체 이 지구 땅 곳곳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런 폭력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의 이름으로 집단 학살로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 좌절은 인류가 올해 100년 전부터 해왔던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놀라운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문명의 꽃이라고 자부했던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던 파국이었거든요.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런 전쟁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빠졌고 그때 설립된 소위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회원국들로부터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국제지적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쟁을 막을 길을 연구하게 합니다. 바로 이 위원회는 12명으로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대표적 과학자인 퀴리 부인을 보냈고 당시 독일은 아인슈타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토마스 만과 같은 소설가, 그 다음에 앙리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 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인류가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논의하죠. 앙리 베르그송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서 이 위원회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고 그게 국제지적협력기구고 이 협력기구 등이 이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 국가 간 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사 교육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나라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역사 교과서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뭐 카사레스 절차라 그래서 국가 간의 역사 교과서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 재미있는 사업이 소위 그 당시의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공개 서신 토론입니다. 오늘 같으면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토론을 했을 텐데요. 위원회가 위원이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한 명을 지명을 해서 뛰어난 지식인 한 명을 지명을 해서 평화에 관한 토론을 한번 유도해봐라. 그래서 기획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누구를 지목하냐면 프로이트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질문은 인간이 전쟁과 폭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에게 휘둘리는 선동되는 대중들, 전쟁으로 내몰리는 이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대중들이 이용되는 것을.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프로이트 당신이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편지를 보내죠. 이 편지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답을 하는데, 프로이트 역시 소위 이러한 집단적 폭력 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적인 것인데, 그나마 해결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인간의 파괴적 본능보다는 연대와 결합의 본능인 에로스라고 하는 이 심리적 기제를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편지는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소개를 못 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인간이 폭력과 전쟁에 대한 어떤 숙명론적인 그 비관, 이런 것들이 근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 활동이 이제 이어지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사실 중단되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이 유명한 인류학자가 1940년에 조용하게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전쟁은 문화적 발명품일 뿐 생물학적 필연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2차 대전이 막 터지는 그 무렵에 이 또 다른 비관적 숙명론 속에서 마가렛 미드가 사실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폭력적 행위, 조직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 본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문화적 기제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차가 자동차로 대체되고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하고 트랙터가 쟁기지를 대체하듯이, 또는 더 이상 오늘날 작동하지 않는 여러 문화적 기제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가부장적 어떤 문화에서 파생된 수많은 문화적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뭐 저희 딸아이에게도 그러한 식의 문화적 기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대체됐다라는 것이죠. 마가렛 미드가 얘기하는 것은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숙명론적으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게 아니라 그러한 전쟁과 조직된 폭력이라는 문화적 기제를 발명해낸 인간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적 기제를 발명해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인류학자들이 연구해놨던 소위 폭력과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민족지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이누이트 사회에서 아까 우리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북아일랜드에서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설명해 주셨는데, 이누이트들은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기 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갈등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했는지를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긴 시간 노래합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그 당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연에 집중하게 되고, 또 가해자로 불린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또 그 다음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이 해소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는 굉장히 이제 그 마가렛 미드는 히말라야 이 산맥지와 고산지에 살고 있는 다른 어떤 민족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의 사례를 보면 폭력적 갈등 또는 이 조직된 폭력과 전쟁이 아니어도 인류가 갈등을 예방하고 피하고 해결해왔던 수많은 문화적 기제들이 발명품들이 사실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키고 교류하고 확산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바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지적협력위원회를 이어서 이제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씀하셨던 홀로코스트와 같은 더 끔찍한 인간의 폭력성을 목도하고 소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 기구의 헌장에는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평화의 방벽을 세울 곳도 인간의 마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네스코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1986년에 유네스코 본부와 스페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The Cebu Statement, 그러니까 폭력에 대한 세비야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면 20개국, 13개국 출신의 20여 명이 넘는 수많은 과학자들, 전공 분야를 보면 신경학, 유전학, 신경학, 영장류학, 정치학,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을 포괄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소위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이를 반박합니다. 근데 이 회의 기간에 최종 결과 보고서에 이들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1940년에 있었던 마가렛 미드가 썼던 그 논문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마가렛 미드가 얘기한 것. 폭력은 인간의 문화적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 명제를 선언합니다. 즉 과학적이라고 옳다라고 했던 폭력성, 인간의 폭력성 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 이런 류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이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고 그리고 이 선언에 지지 서명을 한 국제 학계 50개가 넘는 학회에서 지지 서명을 하고 35개의 유관 기관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파합니다. 이 숙명론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세비야 선언의 종합 보고서의 맨 마지막 문장은 전쟁이라는 문화적 발명품을 만들어낸 인간은 그 대체물로 평화의 문화도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인간은 그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문화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989년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있었던 야모스크로 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 회의 제목은 인간의 마음속 평화에 관한 회의인데 여기서 평화의 문화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이 회의 이후에 이제 유네스코와 유엔이 평화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어지는 회의는 젠더 관점에서 그럼 평화의 문화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 남성의 관점, 여성의 관점, 가부장제에서부터 시작하고 젠더 갈등까지 포함하는 또는 여기 보면 중앙 아메리카에 실질적으로 내전이 벌어지고 이 갈등 이후 치유와 화합을 해야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평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회의에서 평화의 문화가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평화의 문화가 유엔에서 결국 1999년에 이제 2000년을 평화의 문화의 해로 지정을 하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화의 문화 10년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하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평화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화의 개념은 인간이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모든 것을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인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의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문화거든요. 평화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관, 태도, 역량, 실천,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평화의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유엔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항목,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제안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남은 30초만 쓰겠습니다. 놀랍게도 백범 김구가 1947년에 평화의 문화라는 이야기를 나의 소원이라는 자서전에서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 평화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근데 그 글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가 소원하는 우리 국가의 미래는 아름다운 국가, 문화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국가라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데 백범이 얘기했던 그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그게 바로 평화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 나의 소원에 보면 백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의 힘은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힘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백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힘을 통해 평화의 문화와 사랑의 문화를 배양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전쟁과 갈등은 과학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인의자비 사랑의 부족 때문이고 따라서 인의자비 사랑의 역량을 키우고 확산하는 교육과 문화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네스코가 말하는 평화의 문화는 근본적으로 인류는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4.3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었던 4.3의 아픔과 고통과 또는 이 4.3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잠겨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의 문화로 승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4.3이 평화교육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향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싹을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문화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평화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구체화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가 끝난 다음인데도 평화의 문화라는 그 선언 같은 문장이 귀에서 사라지질 않네요. 뭔가 단서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갈등의 현장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그 역할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만들어왔던 평화 그리고 또 무엇을 제주와 4.3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지 건국학교의 김세연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소개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평화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이름이 좀 복잡해서요. 일본에서 통용되는 학교 이름 좀 긴데 4가지 학교가 같이 있고요. 교육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학교는 건국 한국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나 지금 PPT 내용에는 제가 건국학교로 통칭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방 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동포들에게는 큰 과제가 있었어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잊었던 우리말, 우리 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이 스스로 정말 돈을 모으고 땅을 구하고 건물을 사면서 우리말, 우리 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환경 속에서 건국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름이 백두학원이잖아요. 백두학원이 언제 생겼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본 현장에서는 어떤 투쟁의 역사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한 500개, 일본에서 600개 정도의 국어 강습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은 소규모 강습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많이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는
제1본 조선인 연맹 조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여러분들이 현재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총련이라는 단체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체는 한 40년대 후반에 해산이 된 단체이고 동포들의 귀국 사업을 많이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학교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강습소들을 학교로 초등학원으로 개편하는 조치들을 많이 지원을 했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 글, 역사, 문화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건국학교는 오사카 남부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스미요시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건국학교 처음 설립 때는 건국공업학교, 건국고등여학교 이래서 초대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하면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두천 출신이세요. 신촌리 출신이시고 도일하신 다음에 고무공장을 인수하셔서 산업을 엄청 크게 사업을 크게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매입을 하는 데 큰 힘을 쓰셨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초대 교장 선생님한테도 재정적인 부분은 내가 맡을 테니 아이들 키우는 거는 부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국 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그 동포들과 함께 문화사업 단체 뭐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백두동지회예요. 지금 나와 있는 청년들이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조국 문화건설에 힘쓰자라는 결의를 다진 거고요. 결의문을 보시면 조국의 산업과 문화건설을 위해서 제일 청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혈맹을 흘리면서 굳게 맹세하니 우리를 백두동지회를 조직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태극기를 휘날리는 사진은 백두의 동지회 분들이 그 일장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방 환영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런 사진이 발견된 이유는 저희 식기 졸업생 분이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족분들이 큰 이제 유족 기증 물품을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막 7mm, 10mm짜리의 많은 필름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본교 졸업생이신 저희가 지금 60주년 기념 사업 때 그 사업 담당을 하셨던 고 임봉 씨께서 이걸 디지털 전환 사업을 하시고 기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 이런 소중한 영상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기 지금 1기생, 2기생들 사진인데 등교하는 모습, 그다음 음악 수업 모습 등 다양한 그 당시 학교 수업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많아지고 있자 이 당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서도 미국 총사령부 GHQ라고 하는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조선인 학교 폐쇄령을 내려요. 그래서 학교를 다 없애도록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효고, 고베, 오사카의 많은 동포분들이 이거에 항의하면서 큰 투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16세 김태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총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투쟁이 더 엄청 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육각서가 체결이 되면서 건국학교에도 이제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가 생기게 되었어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로 갈 것인가, 각종 학교로 남을 것인가 이렇게 기로의 선택이 있어서 건국학교는 공식적으로 사립학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츰 소개해드리면 정부인가 대한민국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은 건 70년대 중반이 넘어서예요. 그래서 동포들이 학교를 먼저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당연히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에 취하게 되면서 교육부 인가도 받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1조교라고 해서 일본의 교육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학교이면서 동시에 한국 학력도 인정을 받는 학교입니다. 저희 교사 모습을 보시면 60년대부터 일자 건물이었다가 기역자 건물이었다가 증축하면서 디귿자 건물이 됐다가 25년도 작년에는 이렇게 인조잔디 운동장을 갖춘 학교로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 이제 제외 한국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저의 원 소속은 인천시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여러 군데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연계형 중심이라고 하는 건 한국 교과서 그대로 교육부 인정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일본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일본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외 한국 학교가 대부분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만 유일하게 교장 선생님이 파견이 아니세요. 일본의 이제 동경을 제외한 교토국제,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스쿨, 건국학교면 현지 채용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406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유초, 중고 이렇게 구성을 보면 이제 재외국민의 일시체류자도 있고 영주자도 있고 특별 영주자도 있습니다. 외국적 보도 있고 또 외국인 학생들이 유초 중에는 별로 없는데 최근 2년 사이에 고등학생 중심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중국, 뭐 필리핀,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많이 이제 재교하게 되었습니다. 건국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 크게는 정말 세계적인 일꾼이 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를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 존중, 공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목표를 세웠고요. 그걸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사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교육과정에 영어, 국어, 뭐 한국 문화 이런 수업이 있고요. 체육 시간에는 태권도, 음악 시간에는 뭐 음악, 뭐 우리나라 노래, 뭐 미술 시간에 탈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5학년은 모내기 체험과 이제 추수 체험도 하고 2학년은 김치 만들기 같은 걸 하면서 한국 문화 전통에 대해서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회 중심으로 해서 설날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학생들이 모여서 윷놀이 체험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PTA라고 하는 학부모 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어린이 축제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신 다양한 프로그램의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씨름, 뭐 널뛰기 같은 문화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히나 이제 저희 학교 고등부에 댕게라고 하는 전통예술부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벌써 오사카부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을 계속하고 있고 25년도에는 큰 상도 받았습니다. 이런 전통문화예술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복지 수업 같은 경우도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단체나 봉사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에 오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체험 수업과 함께 학생들이 지역 근처에 있는 오가리 작업소 이런 곳에 직접 가서 공부도 해요. 그래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학년 활동에서는 좀 타테와리라고 해서 전학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평화 주제로 시로 공부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부교장 선생님도 아침 조회 강연 시간에 다양한 주제로 해주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광복 이야기, 평화 이야기, 인권 이야기를 세계 인권 기념의 날 등 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게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히로시마로 평화 수학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맨발의 갠이라고 한국에는 번역된 문화 작품인데 사전 학습도 하고 직접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가서 위령비에 추모제도 하고 생존자 할머님이신 박남주 할머님 이야기도 직접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와의 교류도 있는데요. 옆에 있는 야마노치 소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놀이도 알려주고 또 그 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학생들 공연도 보고 장구도 보면서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예지 발표했던 거를 고령자 어머님들이 계시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할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큰 축제인데요. 그 도레인들의 행사를 연례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사에 아까 말씀드린 댕게와 또 초등학교 풍물 클럽 학생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클럽 학생들은 이제 김밥 메뉴 같은 걸 또 개발해서 코리아타운에 있는 지역 상점과 콜라보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많이 연계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리신 초대 이사장님께서는
조천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조천중학교 건립에도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달에 제외동포에도 선정이 되셨고요. 저희 학교 앞에 가면 이렇게 돌하르방이 있고 공덕비가 있어요. 하르방은 2011년도에서 제주도에서 기증해 주신 건데 그때는 제일제주園들이 재학생이 한 30%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교문 앞에 있고 공덕비는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천중학교 학생들과 꾸준히 교류가 이루어져 있고 그 조천중학교 옆에 남생이못에 가면 현창비가 있는데 조기현 선생님 현창비 아이들이 답사도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에 작년에 그 독서 마라톤 행사에서 제주도 교육청으로 지원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학교에 있는 실천과 제주와 관련 찾다가 제가 어쨌든 4.3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일본 학교에 근무하면서 제주 4.3을 생각하는 모임 오사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에서 지금 오사카 통국사라고 하는 절에 위령제를 지금 해마다 지내고 있고요. 4월 3일에 추모 행사도 하고 4월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기념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있는 활동하는 청년들과 함께 뭐 김시종 선생님 강연회라던가 그리고 오사카 피스투어, 평화기행, 청년 원탁 테이블 회의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어쨌든 제주와 관련된 거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평화 인권 실천 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4.3과 연관 깊게 어떻게 더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더 저의 실천적인 고민이 되었고요. 올해 저희 학교는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까지 더 학교가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발표 잘 들었고 네 분의 발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평화의 문화 같아요. 평화의 문화, 그 예전에 폭력의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그 4.3 교육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평화의 심성을 육성하는 길들을 역사 기반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2분이에요. 제가 모든 재주를 동원해도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30초의 질문을 하시면 30초의 답변을 할 수 있고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제를 감당하실 분 계신가요? 네. 다행히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문화유산학을 공부하는 이진영이라고 하고 저는 그 팩슨반다 프로페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So I'd like to ask to chair Professor Faxenbanda. I have just one question. So you already said the inscription of documentary heritage, so Jeju, right? But after the inscription of documentary heritage, what should we do? So my question is right, how can you use the documentary heritage in Jeju? So you already said human dignity or democracy, but how can you make from the difficult history to inclusive histor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don't know how one answers that complex question in 30 seconds, but I think that they have provided the answers in some respects. I think that incorporating the archives within curricula in primary schools, secondary schools, universities is one helpful way of providing the archives to a wider audience. But also in terms of the work that we do, we have tried as much as possible to work with schools in different places, the UK, Ghana,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to promote the notion of global citizenship by reflecting on some of the important inscriptions that we've got. And certainly these archives, as far as I'm concerned, fit the bill of global citizenship. If we focus more on what happened here and look at its implications globally,
I think we are able to talk about how to deal with trauma, how to deal with issues of truth-telling, how to deal with issues of justice and so on and so forth, and how to hold power brokers accountable. So in my view, education does matter, and we have piloted it as UNESCO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criptions that we've got. And what you are doing here, this particular event,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 think. 예, 차후에 평화 교육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고요. 이제 장례 모든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